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K3 전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3 전차의 개발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건 K3 전차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가늠하는 그 개념을 정립하는 개념 연구 단계죠. 그래서 우리의 K3 전차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이 개념 정립 연구가 끝나는 올해 2023년 7월 이후부터일 것입니다. 7월에 개념 연구가 끝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그 개념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모형 같은 것도 나와서 여러분에게 선보일 겁니다. 그러나 7월에 개념이 나와서 바로 본개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선행 개발이 시작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전차 개발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전차 개발 노하우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흑표를 개발했던 연구자들도 다들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하거나 퇴사를 해서 당장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인력 양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 개발을 통해서 전차 개발의 노하우를 획득하게 될 것이고 전차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K3 전차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덕분이죠. 당장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환경에서는 K3 전차의 개발 필요성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에서는 K2 흑표 전차의 개량만으로도 어느 정도 미래 전장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기갑 전력이 상대해야 하는 건 주로 북한이고 아무리 확대를 해도 중국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갑 장비 수준으로는 현재의 흑표 수준으로도 충분히 성능이 넘치고도 남는 상태이고요. 중국이 근미래에 개발할 전차들도 현재의 흑표를 개량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군비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대량으로 우리 흑표를 도입하고 있고 폴란드는 현재 K3 전차에도 참여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선에서는 러시아에서 T-14 아르마타가 등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분명 현재의 3세대 전차로는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K3는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갑 전력의 최대의 약점은 북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의 전차 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필요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차 개발을 지금까지 중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출이라는 새로운 K3 전차 개발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K3의 개발은 본격화되어 가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념 연구 결과가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선행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올해 7월 이후라고 했지만 이미 상당히 많은 선행 개발이 지금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K3 전차의 주포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K3 전차의 주포에 대해서 진행 중인 선행 개발을 알아보자면 차세대 전차용 동력장치 및 대구경 무장 설계 기술이라는 사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30mm 주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K3 전차의 개념 연구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130mm 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K3 전차의 주포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다른 후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K3의 주포가 왜 130mm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거론되는 K3 전차의 주포로는 전열화 학포가 있고 기존 120mm를 그대로 유지할 거라는 분도 있고 프랑스 넥스터의 140mm CTA4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무기들이 K3의 주포로 채택되기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열화 학포. 이 녀석은 이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사업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우선 전열화 학포의 개발은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열화 학포를 개발했어요. 문제는 그건 어디까지나 테스트 베드 위에서라는 겁니다. 전열화학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분이 우리가 수소동력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때문 아니냐고 하는데 전차의 주동력 기관을 수소로 바꾸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전기로는 전열화학포를 운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열화학포는 지금 사용하려면 대용량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함선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선에서는 전열화학포를 사용할 바에는 레일건이나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열화학포는 현재 일반 화약시포와 레일건이나 레이저 무기 가운데서 이도 저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더 이상 전열화학포는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래서 K3 전차용으로는 물론 아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연구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전열화 학포가 K3 전차의 주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흑표의 주포이기도 하고 3세대 전차의 표준무장이라고 할 수 있는 120mm 활강포는 어떠할까요? 이게 4세대 전차의 주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X가 120mm를 선택하고 미국 지디사에서 4세대 전차의 주포가 120mm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것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열화우라늄 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텅스텐 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15년경에 지금의 44구 경장 120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M829A 포탄이라는 900mm급 관통력이 있는 탄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텅스텐 탄은 아직도 900mm의 관통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텅스텐 탄을 사용하는 각 나라들은 900mm급 관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독일은 기존의 L55 주포에서 약실압력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을 끌어올린 L55A1 주포를 선보인 상태이고 이 새로운 주포에 적합하게 최대한 장약량을 증가시킨 DM73이라는 탄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포를 바꾸어서 어느 정도의 관통력 증가가 이루어졌을까요? 대략 8%의 관통력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DM63탄이 75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에 반해서 대략 8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겁니다. 한마디로 주포를 새로 교체하고서 증가한 관통력이 대략 50m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걸로는 900mm급 관통력을 달성하지 못하기에 독일은 새로운 탄을 개발 중입니다. 900mm급 관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독일은 2026년을 목표로 KE2020 네오탄을 개발 중입니다. 이 탄의 지금 목표는 기존 DM63탄 대비 20% 정도의 관통력 증가를 이루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관통력을 900mm까지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00mm의 관통력을 달성하기까지의 과정과 비용이 문제입니다. 독일의 라이메탈사는 이 새로운 탄을 위해서 나노추진제라는 새로운 장약을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관통자의 제조 방법을 아예 바꾼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인메탈사는 900mm의 관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포와 관통자 그리고 장약까지 전부 새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900mm의 관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풍산에서 새로운 관통자를 개발하고 있고 장약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900mm의 관통력을 달성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서방권 국가들이 관통력 900mm를 달성하려는 이유는 결론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의 방어력이 900mm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마타 전차는 무인 포탑의 포탑 전면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설계가 이루어진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그리 힘들지 않게 전차의 전면 방어력을 900mm에서 1000mm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120mm 주포들이 900mm급 관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리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900mm를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아르마타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방어력을 더 증가시킬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마타는 아주 손쉽게 1000mm로 방어력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120mm 주포들은 900mm의 관통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상태입니다. 주포도 교환했고 장약과 관통자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열화우라늄 관통자를 사용하는 미국은 주포의 길이를 늘리거나 약실압력을 높이는 등 관통력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화우라늄 관통자는 앞으로도 더 관통력을 증가시킬 여지가 남아있지만 텅스텐 관통자를 사용하는 우리와 유럽은 더 이상 관통력을 증가시킬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120mm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우리나 유럽은 120mm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프랑스 넥스터사가 개발 중인 140mm CTA4는 어떠할까요? 실제로 이 140mm CTA4탄은 구경은 140mm이지만 많은 부분이 독일 라인메탈사의 130mm와 비슷합니다. 약실압력도 포구 초속도 그리고 탄의 최적도 비슷합니다. 130mm가 구경은 더 작지만 길이가 더 길어서 전체적인 최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40mm에는 130mm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독일 라인메탈사가 KF51 판더의 새로운 자동장 전장치를 공개했는데요. 원래 라인메탈사가 기존에 선보인 KF51은 현재는 탑재된 탄약이 10발밖에 안 됩니다. 그건 KF51이 포탑 후반에 배회폭탄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 배회포탄이 공간을 많이 잠식하고 있어서이고
그 배회 포탄을 탑재하지 않았을 경우 라인메탈사가 주장하는 130mm 포탄의 탑재량은 자동장 전장치에 20발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140mm 주 포탄을 자동장 전장치에 탑재한다면 몇 발이나 탑재될까요? 솔직히 이에 대한 자료는 저도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으나 결론은 프랑스 넥스터사에서 그리 많이 홍보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은 되죠. 결론은 130mm에 비해서 자동장 전장치에 걸리는 탄약의 수량이 확실히 작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희생을 감내하고서 넥스터사의 140mm를 선택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라인메탈사의 130mm와 넥스터사의 140mm는 최적과 성능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라인메탈사의 타는 길이가 긴 것이고 넥스터사의 타는 길이가 짧은 대신에 두께가 두꺼운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두 탄의 성능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자동장 전장치에 탄이 한 발이라도 더 많이 걸리는 탄이 유리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4세대 전차의 주포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130mm 포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130mm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넥스터사의 140mm CTA4이고 그 다음이 120mm 주포이고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게 전열화 학포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행하는 개념 연구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130mm 주포의 선행 연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4세대 전차의 주포로는 130mm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미 선행 개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풍산에서 130mm 포탄을 그리고 현대위아에서 포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유럽에서 라인메탈사의 130mm가 개발되었고 라인메탈사의 130mm가 4세대 전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실 규격 등 모든 규격을 이 라인메탈사의 130mm와 동일하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0mm 주포는 K3 전차는 물론 K2 흑표 전차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식주택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식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포에는 주택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란 포가 발사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로 쉽게 이야기해서 스프링 같은 겁니다. 물론 모든 주택기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스프링뿐만 아니라 유압과 공기압 등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거지만 일단은 다들 스프링과 동일한 원리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포의 위력이 강해질수록 포에 가해지는 반동은 더 강해지고 그로 인해서 주택기가 뒤로 밀리는 주택거리는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식주택이란 이 주택거리와 반동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주택기인데요. 포가 발사하기 전에 주택기가 미리 앞으로 전진을 시작해서 주택기가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주택거리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택거리는 기존 주택기에 비해서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충격 흡수 능력도 더욱더 증가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130mm에는 바로 이 연식 주택기가 적용되어 있고 이 연식 주택기를 적용한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흑표에도 130mm를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과거 노르웨이 흑표 수출 사업 때도 노르웨이 측은 만일 흑표에 주포를 130mm로 업건할 경우 이 업건 사업에 자신들도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130mm는 4세대 전차인 K3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흑표의 업건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K3 전차의 개념 연구도 끝나기 전에 이미 130mm 포의 개발을 시작한 건 그만큼 K3 전차의 주포로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유럽의 MGCS가 우리가 추종해야 할 모델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MGCS를 따라서 130mm를 개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4세대 전차를 연구함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나라는 MGCS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K3의 주포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